최근 이스라엘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될 경우 베냐민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 우파 쪽에서 61석의 과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차기 대통령 가상 대결을 해본 결과 도널드 트럼프가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을 44대 39로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는 정치적 대풍랑을 앞두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분석해보는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도 역시 뉴스를 전해주시는 김성희 씨와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분석 요원이신 조현영 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7월 5일 수십 명의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남녀 혼성구역에서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됐습니다. 유대교 진보 분파에 반대해 이 같은 시위를 벌인 초정통파 유대인들에 대해 야이르 라피드 총리 대행은 통곡의 벽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국제 유대인 단체의 지도자들은 라피드 총리에게 규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 보건부가 생후 6개월 이상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나흐만 애쉬 보건부 사무총장은 모든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어린이에게 접종할 백신이 향후 몇 주 안에 입고돼 곧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이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기 위해 서안지구의 라말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번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미 서안지구 방문을 앞두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간츠 장관은 이날 만남이 긍정적이었다며 보안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이 올해 메카 순례를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텔아비브 간의 직항 노선을 허락해 줄 것을 사우디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제3국을 통한 입국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좌파 정당인 메르츠의 에사이 프레이 의원은 이번 직항 노선이 개통된다면 순례 비용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지난주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자, 오늘 자세히 들여다볼 뉴스 어떤 건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 인상에 나서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기준 금리를 기존 0.75%에서 1.25%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뒤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이번까지 올해 들어서만 3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혹서기를 앞두고 이스라엘 당국은 전기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8월부터는 전기세가 15%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를 비롯한 유가와 전기세 등의 생활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것들로 굉장히 경제적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역시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을 또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경제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 상승의 이제 1번 원인은 이제 물가 상승이죠. 근데 이스라엘 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고치인 4.1%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실업률도 3.0%로 떨어지면서 임금 상승과 압박이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이 2011년 3월 이후 가장 강력한 조정으로 올해 큰 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세도 전기요금에 붙는 전기세도 1년 만에 2차례가 인상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달 8월부터 15% 인상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망하고 있고요. 갑자기 전기세가 왜 갑자기 올라가느냐 인상 요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 전력 생산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성비를 보면은 80%는 천연가스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나머지 20%는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석탄 가격이 100% 급등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의 야당인 리쿠드당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살피고 라피드 권한 대행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 보면 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베냐민 네타냐후가 특별히 이렇게 라피드를 향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네타냐후 전 총리는 이제 현장에 방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식음료 등 일반 생활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라피드 총리는 경제 극복을 위해서 이제 세제 감면이나 재정 지출보다는 아랍 퍼주기 예산 배정에 골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일가를 했죠. 그러니까 즉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공 분야 구조조정 및 대국민 재정 확대 정책을 이제 실시해야 되는데 라피드 총리는 아랍 지역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퍼주기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슈라위원회 대표적으로 이제 무슬림 형제단의 그 반개 조직인데 거기 가서 이제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겠다 약속도 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지켜봤을 때 이제 네타냐후 총리도 본격적으로 이제 5차 총선을 위한 몸풀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라피드 총리 대행이 이렇게 아랍 쪽하고 굉장히 친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바이든 순방과 맞물려서 이제 요르단뿐만 아니라 국내 뭐 팔레스타인 애들하고 이제 관계 정상화 이제 유화책을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 여론조사 했더니 베냐민 네타냐후가 차기 총선에서 61석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국민들도 라피드 내각이 물러나게 되면은 베냐민 네타냐후를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게요. 그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네타냐후가 59에서 한 61석 그쪽 블록을 우세지만은 5차 총선은 지난 4차 총선에 이은 이제 이 선거 피로증이 광범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언론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다. 4차 총선하고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맹신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 이렇게 단면적인 스냅샷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체적인 추세로까지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현지 그 분석 기사를 이제 참조해 보면은 여론조사보다는 이제 몇 가지 이제 플래시 포인트 이제 어디를 이제 지목해서 봐야 되냐면 개별 정당보다는 이 블록 있지 않습니까? 좌우 블록이 어느 정당이 이제 이동을 할 것이냐. 대표적으로 야미나당이 지금 네타냐후 블록으로 이제 편입이 될 거냐, 투항을 할 거냐 말 거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정당 지지 임기체가 3.25%인데 그 군소정당이 이 임계치를 못 넣는 정당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정당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블록, 왼쪽 블록, 오른쪽 블록의 전체적인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켜보는 게 세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부동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중도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독립 보토라고 할 수 있고 언디사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마음을 안 정한 사람들이죠. 이게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 여론조사에는 15%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15%가 이제 정당 지지율로 환산을 하면 의회 18석에서 20석 정도의 그 지지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향배를 또 집중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 4차 총선과 5차 총선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물가 경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약간 좀 분노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턴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지지자들이 얼마나 나와서 투표를 할 것이냐 전체 투표율이 문제인데 아랍계 턴아웃은 감소 추세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유대인 턴아웃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요 네 가지 관전 포인트를 보면은 이제 실제적인 행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폭증하면은 보수 우파가 좀 네타냐후 블록이 유리하고 뭐 아랍계 턴아웃이 좀 저조하면은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있으니까 단순히 여론조사만 가지고서 뭐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죠. 예. 그런데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차기 대통령 가상 대결을 했더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을 44대 39로 앞섰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간 선거 올 10월, 11월에 있는데 연말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화당 압승이 예상된다고는 해요. 현지 매체를 보면은. 근데 대선은 이제 2년 후니까 아직까지 예측하기 힘들고 공화당 내 당내 경선에 트럼프가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입후보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물론 지금 트럼프의 어떤 상징성이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의 메시지가 먹히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제 재보궐 선거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주지사나 뭐
상원 그 결선 투표나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 그러니까 인도산 후보가 승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조지아 런어프라고 그 조지아 결선 투표에서도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가 떨어졌고요. 그 킹메이커로서의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다. 그리고 막상 2년 후면은 그 현지 정치 분석가들에 의하면은 다양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걸 예단하기 힘들고 공화당 경선 직전의 여론조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약간 트럼프가 이제 이길 승산이 좀 보인다면 참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참여 안 할 것이고 오히려 지금 또 공화당 내 또 강력한 주자들이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다 섣불리 예단하기 이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지금 상황의 여론조사만으로 봤을 경우에 2년 뒤면은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트럼프하고 또 만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두 사람이 또 합이 좋잖아요. 그렇죠. 참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또 분석해볼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취재 중 숨진 알자지라 소속 기자 시린 아부 아클레의 총탄이 미국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전달됐지만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군 방향에서 날아온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분명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어서 의도적으로 조준 사격한 정황은 찾지 못했고 탄환이 크게 손상돼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미국 조사단의 결론에 대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알자지라 여기자가 취재 중에 총에 맞아 숨진 사건 때문에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지난 5월에 있었던 여기자 그 총에 맞았던 피격 사건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 5월에 이제 테러가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그 라마단하고 이제 이스라엘 국경일을 겹쳐가지고 테러가 많았는데 당시 이제 5월 11일 날 이제 테러를 저진 테러범들이 이제 주로 서안 북부 도시 제닌 난민 캠프로 이제 잠입을 했거든요. 도주했는데 이를 추적하는 이스라엘군이 테러범 수색 과정 중에서 이를 취재하던 알자지라 기자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를 놓고 팔레스타인 측은 목격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스라엘군이 아클레 기자를 정조준해서 사격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이스라엘 군 측은 의도적 조준 사살은 없었다, 사격은 없었다. 또 의도치 않게 맞았을 가능성은 열려놨으나 모든 거에 이제 오픈돼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단정짓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자가 과연 누구 총에 맞았는가?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쏜 총에 맞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군인 쪽에서 쏜 총에 맞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그동안 우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오고 의견이 대립됐었는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 조사 결과 이스라엘 쪽에서 총알이 날아온 게 맞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스라엘 군인 쪽에 그 방점을 좀 찍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의도적으로 한 조준 사격인지 유탄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미국 쪽에서 그 이 총알이 이스라엘 군인 쪽에서 날아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핵심은 이제 탄도 조사거든요. 근데 탄도학 전문가들은 탄환이 크게 손상돼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근데 미국은 그 결론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군 쪽에서 날아온 총격으로 인해서 기자가 사망했다라고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보고서에. 여기서 중요한 게 추정인데 뚜렷한 근거가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팔레스타인의 증언을 적당히 이제 인용해가지고 이런 정황 근거상 이스라엘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손상된 탄도로 인해 결론이 확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미 국무부는 최종 결론을 유보했었어야만 했다라고 이제 약간 좀 격노하는 분위기라고 TOI는 이제 현지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군인이라도 그 취재 중인 여기자를 일부러 조준 사격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뭐 전 세계에서 오게 되는 그 비난을 다 감수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굳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는 했을 리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팔레스타인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유족 측은 이제 미국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스라엘 군이
총을 쐈다라는 다수의 증인과 현지 이제 팔레스타인 증인이겠죠. 그 NYT나 이런 외신 보도, 그다음 인권 단체, 유엔도 동일한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담당 팔레스타인 검사는 탄환의 상태는 무기와 대조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건 아니다라면서 여기에 이제 탄도 조사, 포렌식 조사 이스라엘 군 측도 참여를 했다라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걸 놓고서 이제 결과 자체를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놨고요. 실제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첨단 총기 음향 분석을 동원해서 알자지라 여기자가 이스라엘 측에서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라는 잠정 자체 결론을 이제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전문가는 총알이 총신을 빠져나가는 소리와 뭐 여러 가지 마이크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방향성을 재보니 이스라엘군에서 쐈다라고 이제 일종의 가설이죠. 그걸 이제 마치 사실 확정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을 조사를 하려면은 총알도 총알이지만 시신을 부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이미 이 여기자의 장례식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도 정확한 그 원인을 좀 밝히고 싶었다면 좀 장례식을 미루고 시신을 냉동 보관하면서 좀 더 분석하는데 원인을 분석하는데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을 시체적 진실을 다가가려면 핵심이 이제 세 가지예요. 앞서 언급한 탄도, 그 다음에 감독님께 말씀하신 시신, 그 다음에 총기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돼요. 대조를 해서 그래야 이제 증거력이 이제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시신을 화장했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이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또 실제로 현지에서 이런 분석도 있고요.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시위할 때 어린애들을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시위대 맨 앞에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스라엘 군인으로부터 부상을 많이 입거나 아니면 또 희생을 당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의 일종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애가 이스라엘 쪽에서 쏜 어떤 거에 맞아서 피를 흘리거나 큰 부상을 입게 되면 그거를 들고 현장 취재하고 있던 그 기자들한테 막 가서 보여주고 이게 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의 전략인데 저는 지금 미국의 이 조사 결과도 사실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 측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미궁 상태로 빠지는 걸 방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여론종이 돼버렸으니까 그 최종의 정찰부대, 위성 정찰부대인 9,900 영상 정찰부대의 요원을 급파해서 조사단에 합류시켜가지고 이제 총기 사망 발포 진원지를 밝히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900 인텔리전스 유니트의 주로 역할이 뭐냐면 정장 지형을 정밀 분석해서 특화된 정보 자산을 이제 조합하는 첨단 부대인데 여기서 이제 IDF의 이제 과실 유무를 철저히 가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속 이제 판이 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양보하는 순간 뒤집어 써버리니까 죄를. 그래서 이거는 뭐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900, 9900 영상부대라는 걸 이제 위에서 그걸 촬영하는군요. 왜냐하면 이게 테러 진입하다 보니까 영상 정보를 같이 하거든요. 공지 합동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님께서 뭐 말씀하시기에 뭐 팔레스타인이 다양한 이런 시위 전술이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그러니까 추색조 투입되는 일반 병력들이 아니에요. 다 특수부대고요. 훈련받아 있고 각 전술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술 교육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걸 대비해서 이제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지금 가설만 지금 난무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조사를 다시 하거나 더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론이 똑같이 이스라엘이 조준 사격을 했다거나 아니면 실수로 뭐 그랬다든가 어쨌든 이스라엘의 과실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사고사로 이걸 등재하고 사과와 유감 표명하면 그만이죠. 왜냐하면 이런 무력 대치 상황 중에서는 항상 이런 불확실한 fog of war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만인데 반대로 이스라엘군 소행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면은 뭐 팔레스타인 측은 물론이군요. 이스라엘하고 단정 지은 뉴욕타임스나 대다수 외신, 그 다음에 유엔 등의 국제기구는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반편향 이스라엘로 이제 지탄을 받는 것이고요. 또 물론 신뢰도도 손상을 입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얼마 안 있으면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또 방문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미국이 스탠스를 잘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사 결과를 이렇게 빨리 발표한 것도 어찌 보면은 미 국무부가 이제 조 바이든 중동 순방을 좀 원활하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간 애매모호하고 양비론적인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을 자극하기 않기 위해서 실체적 진실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위한 보고서였다라고 현지 언론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 주체도 뭐 진짜 실체적 진실에 이제 다가가고 싶다면은 미국 국내에 있는 FBI 요원들을 이렇게 파견받아서 조사 같은 거 많이 시키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독립적인 조사를 주도한 게 안보조정관이에요. USSC라는데 이게 이제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제3의 독립 뭐 조사한테 위임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약간 팔레스타인 하면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보는 게 정설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정황 증거를 또 한편으로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측에서 쏘았다라고 하고 또 핵심적인 과학적 근거인 탄도 조사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게 좀 하자고 이스라엘 측을 약간 양쪽을 좀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정치 보고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서로 시위하고 총격전 벌이는 데 가서 촬영하고 취재도 한 적이 있었는데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 퓨 무서워요. 그런데 안 가보셨죠? 저는 군에서 사격이 답니다. 예비군이라. 가지 마세요. 예. 자, 다음 이슈 또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를 폭격한 것에 대해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을 내놨는데요. 러시아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주요 민간 인프라에 대해 공격한 것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조건 없이 시리아 폭격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GCC 에이전시에 대해서도 퇴출 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10일엔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있는 국제공항을 폭격했다라는 걸 뉴스에서 봤는데 이번에 또 7월 2일에도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했어요. 이번에는 어디를 공격한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군은요 새벽 6시 반경에 지중해 연안 레바논 북부 트리폴리 상공에서요 시리아 남부 타르투스주 마을에다가 미사일 수십 기를 이제 투하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리아 그 공격 목표가 누구냐면 시리아 정부군, 레바논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 소속 연합군, 그다음에 이란의 그 대리 세력 등을 겨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 인권 감시 단체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이란 대리 세력이 사용하는 무기 창고, 병창 기지죠. 인권 시설을 이제 파괴시켰고요. 그다음에 민간과 군용이 동시에 쓰는 활주로도 이제 파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의 병참 기지 또는 헤즈볼라의 그 거점 이런 데를 공격을 했는데 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의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시리아 내전의 이제 핵심 이해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주체가 이제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폭격에 대해서 이제 시리아 주권 위반, 그다음에 국제법 위반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맹 공격을 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왜 이런 발언을 갑자기 하느냐라고 이제 의구심이 있을 텐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이제 국제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름 물타기 차원에서 이스라엘도 국경을 넘어서 막 무단으로 막 폭격을 한다라고 희석시키는 거죠. 이게 여론전에서 이제 정당성 설파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의심받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죠. 이스라엘이 뭐 표면적으로 대놓고 하는 거는 그렇게 드러나는 건 없지만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하고 또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같이 외교적 스탠스를 이제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약간 러시아 입장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음으로도 많이 도와줬나 보죠. 뭐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약간 좀 뭐 무기 지원은 아니지만 뭐 피복 장구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똥 싼 놈이 방귀 낀 놈한테 뭐라 그런다고? 이거 참 지도 그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공격한 사람이 인간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기구 GCC 에이전시를 이 러시아 쪽에서 퇴출해라 나가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러시아에 굳이 여러 그 유대인 관련 기구들이 많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GCC 에이전시를 나가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GCC 에이전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반공영 단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준정부기관이죠. 근데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단합과 알리아를 독려하는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이제
현지 러시아 거주 유대인과 교류와 접촉이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법무부가 러시아인과 접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전달했다고 현지 외교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퇴출 명령은 아니지만 에이전시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신규 세부 규제들이 내려왔다고 해요. 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럼 왜 이런 지침을 내렸느냐? 그 지침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전쟁 중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민과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잠재적 국민 분열 내지는 이적 행위로 간주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현지에서는 보고 있고요. 유대인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안전한 이제 퇴거 명령은 아니다. 근데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이제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제 현지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러시아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급격한 관계 악화나 뭐 파국으로 가기보다는 일종의 현재 수준의 긴장 관계, 약간 삽바 싸움,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 대세한 영향 안 미치면서 이제 약간 뭐 잽 하나씩 주고받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또 맘 놓고 또 두들겨 팰 수도 있네요. 그거는 뭐 이스라엘 국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신경 안 쓰고 때리는 것 같습니다. 뭐 양해하면 좋지만은 뭐 양해 안 하더라도 뭐 내 갈 길 간다 아니겠습니까? 자국 국방 이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많이 또 우크라이나 쪽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니 그만큼 또 러시아의 그 입김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시리아 그거에 쪽에서. 대한 이제 역설로도 이제 러시아의 힘이 빠지니까 여기에 또 마음 놓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서 견제구일 수도 있고 막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많은 질문을 제가 귀찮게 드렸는데도 자세히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